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하며 6,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5천선 고지를 밟은 지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뛰어오르며 기록적인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코스피가 역대 처음으로 6천선을 넘어섰습니다. 개장 직후 6,000포인트를 돌파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6,14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보다 2% 오른 6,083포인트, 종가로도 6,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 주식을 던졌지만 개인이 2천억 원, 기관이 8천억 원을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천조 원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 3,000포인트를 넘어선 뒤 넉 달 만에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승세는 갈수록 더 가팔라져 5천선까지는 석 달, 6천선 돌파에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승률 역시 최근 한 달에만 20%, 새해 들어선 40%를 넘었습니다. 다른 주요국 증시를 압도하는 성과입니다. 6,000피 달성의 주역 반도체 투톱이 이번에도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6천 원, SK하이닉스는 103만 원으로 장중 신고가를 나란히 달성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반등하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자동차와 원전 등 주도 종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끌고 자동차와 증권주가 뒷받침하면서 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어선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걸 다 받아냈고 기관 투자가분들도 동반해서 같이 끌어올렸던 게. 코스닥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1,1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에도 달러 약세 영향으로 10원 넘게 떨어져 1,42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한 날,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막겠다며 국민의힘이 밤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할 일이 산더미라고도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통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아냥댔다며 이런 조롱은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기업을 징벌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한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24시간 꼬박 상법 개정안 찬반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회사 돈을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가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어느 국가도 자사주 소각을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첫 6천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한 직후 상법 개정안은 법여권 주도로 물 흐르듯 가결됐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담은 1차 상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세 번째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청와대도 흡족한 표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발 이슈에 대통령이 뒷전이 됐다는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자신이 뒷전이 된 일도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른바 친명과 친청, 계파 갈등 상황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 내부는 물론 당청 엇박자 논란까지 불식시키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에 대해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의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 미국은 현재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가 15%를 적용받을 것이라면서 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고 백악관도 포고령 발표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언급했던 전 세계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부 국가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실무 단계에서의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리어 대표가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 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서 차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와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의식한 듯 무역법 122조와 232조 등을 병행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세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새로운 관세도 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다우존스 지수 5만 돌파 등 경제적 성과가 모두 관세 덕분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t just came down. It came down. Very unfortunate ruling. But the good news is that almost all countries and corporations want to keep the deal that they already made, will remain in place under fully approved and tested alternative legal statutes. And they have been tested for a long time.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건을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과 중대한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은 경제,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수지 적자가 무역 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새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 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지난해 아이파 관세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무역법 122조가 국제 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발동 요건인 달러화 가치 역시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요건 충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122조의 본래 취지가 무역 적자 대응에 있었다며 대통령 권한 범위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수입업자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는데 당내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개혁 3법과 사법파괴의 악법, 부르는 이름이 극명하게 다르듯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오르는 날 여야 목소리도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체계를 부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대 대법 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습니다.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간첩죄 적용 대상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물밑 우려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법안 상정 직전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의 한정에 적용하고 논리나 경험칙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 명확성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뜯어고친 겁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민주당 수석이 수정안을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를 누더기법으로 만든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하는 등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위헌인 건 매한가지라며 민주당 출신 5선 법사위원을 첫 주자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또 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수기는 찾아보기 힘든 2026년 국회의 민낯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는 오늘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수기 없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헌금 3천만 원 수수 등 다양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일선 경찰서로부터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수수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아내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청탁, 강선호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등 김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취업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이 13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 차남 김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씨는 의혹 관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됐고 부정 입학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잘 소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다음 달 3일 나란히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2달여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이는 겁니다. 공범관계인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역시 같은 날 오전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 처리 방향을 두고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운 만큼 경찰은 의혹 당사자들 진술 조사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청탁해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강 의원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이에 응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남 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강 의원이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도 몇 달 뒤에나 알고 반환했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찰은 앞서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뿐 아니라 강 의원에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1억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야간 훈련 도중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비상 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는 2시간 30여 분 만에 구조됐는데 사고 여파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 속 야산에서 붉은 화염과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군 관계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공군 F-16C 전투기 한 대가 야간 비행훈련 도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했다, 비행기 같다, 그리고 강하고 불길이 올라왔다. 그렇게 저희는 신고받고. 조종사 1명만 탑승했는데 비상탈출한 뒤 스스로 위치를 알렸습니다. 2시간 3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돼 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기체 추락 여파로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한때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약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사고 기종인 F-16은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군은 즉각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5월 포항에서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4명이 순직한 뒤 약 9개월 만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정황이 나오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남성이 피의자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 노래 주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노래주점입니다. 1차 살인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불과 500여 미터, 2차 사건의 범행 장소가 된 모텔에서는 불과 3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한 남성이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실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이곳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쓰러진 남성이 크게 다친 곳이 없어 응급조치를 한 뒤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급차가 왔었다 그랬고요. 지금 더 이상 드림하실 사실은 없어요. 신고자는 피의자 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오빠가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집 주소를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 남성이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확인된다면 김 씨는 2차 범행을 저지르고 4일 뒤 첫 살인까지 벌인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SNS 등을 이용해 접촉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시청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면서 CCTV 사각지대를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시간, 어두운 옷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입구 앞을 서성입니다. 불빛으로 아파트 동호수 쪽을 비춘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는 차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좌표를 찍어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영상 속 남성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가량 동거녀 B씨와 함께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다가 위장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피의자는 경기 남부지역 시청에서 일하는 30대 7급 공무원으로 실제 마약 투약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도로 청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익힌 CCTV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만 돌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운반책을 하며 1,2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가상 자산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자그마치 확인된 범행은 6차례지만 한 번 운반에 4만 원씩 받은 것으로 보여 실제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A씨와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두 사람을 포함해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던 운반책 6명이 모두 붙잡혔고 이들에게 마약을 넘긴 밀수범도 구속됐습니다. A씨는 돈이 궁해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마약 합수본은 A씨가 받은 보수를 추진구형에 환수할 계획입니다. A씨가 다니던 시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라며 범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쿠팡 모 회사 쿠팡 INC는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00만 개 가운데 약 20만 개가 타이완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결산서는 새벽 시간에 술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20대 미군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일본인 여성이나 대학교 교직원 등을 사칭해 부업을 권유하거나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유출한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집 앞에서 오물을 뿌리고 레커치를 하는 등 피해를 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서울에서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이 의뢰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이 사건들이 유사한 만큼 연관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생성형 AI 챗 GPT의 조언을 듣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SNS에 올라온 사진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30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정식 출범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할 권창형 특검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습니다. 권창형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제도가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강조하며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 4명도 임명된 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섰습니다. 특검보는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임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가를 노상원 수첩이 대표적입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에 대한 계획이 담긴 걸로 의심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게 새 특검의 과제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 의혹과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150일간의 수사를 개시한 특검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2차 종합특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피고인 8명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1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사업 재편 로드맵 첫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과잉 공급되던 나프타 분해 시설 NCC 가동 중단을 약속했고 정부는 2조 원 넘는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프로젝트의 첫 주인공은 바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사업 재편 계획을 낸 뒤 석 달 만에 석유화학 구조 개편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롯데케미칼에서 충남 대산공장 사업장을 분할한 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시켜 신설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나프타 분해 시설 NCC의 경우 기존 롯데케미칼의 110만 톤 규모 생산 라인 가동을 멈추고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한 뒤 고부가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HD현대케미칼을 5대5로 나눠 갖게 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각각 6천억 원씩 모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신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몸집을 줄여 생존의 길을 택한 대산 1호 사업 재편과 더불어 정부는 약속했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자금과 기존 대출 연구체 전환 등 금융 지원으로 2조 원,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 등에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인허가와 세제 혜택, 대산 지역 고용위기 대책 등도 마련했습니다. 항해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는 승인된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원 패키지를 토대로 대산 석화단지 구조 개편 1호 프로젝트가 닻을 올린 가운데 여수와 울산 산업단지 등 추가 사업 재편 승인이 이어지면서 꺼져가던 국내 석유화학의 불꽃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세대 AI 폰인 갤럭시 S26과 갤럭시 S26 플러스, 갤럭시 S26 울트라 3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사용자의 취향과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틱 AI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맞춤형 정보를 제안하는 나우너치 기능을 갖췄고 제미나이와 빅스비를 넘어 퍼플렉시티까지 여러 인공지능을 탑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현재 2.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5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환율과 집값이 불안한 만큼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6일 기준 이번 달 셋째 주 발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5% 올라 3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4주째 오름폭이 꺾였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43만 9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도 1.5%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민생 쿠폰 효과에 이어 4분기에도 소득 증가세가 유지됐을지 주목됩니다. 개학과 3월 3일 3.3데이를 앞두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일제히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삼겹살을 비롯한 먹거리와 새학기를 맞아서 각종 생활용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어선 청년 임대 사업에 참여할 청년 어업인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이 70%로 높아지고 지원 대상도 35명으로 늘어납니다. 강원도에 있는 8층 상가 건물이 단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체납했기 때문인데요. 관리비를 제대로 낸 대다수 입주자도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셀프 사진관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전이 예고됐기 때문. 그동안 전기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한 번도 미납한 적 없었는데 한전 측에서 건물 전기료가 체납됐다며 단전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측이 건물 내부에 붙인 단전 예고서입니다.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전기를 끊겠다고 적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당연히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아예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제일 좀 우려스럽고, 전기가 끊기면 저희 이제 이 기계 같은 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20곳이 넘는 점포가 입주한 건물이 지난해 10월부터 미납한 전기요금은 무려 3,500여만 원. 건물 시행사가 분양에 실패하면서 10곳 넘는 공실이 생겼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전기요금 3,500여만 원을 포함한 관리비 1억 5천여만 원을 내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분양이 안 된 공실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신탁회사 측은 미납 전기료까지 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한전 측도 M1 일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3개월 넘게 전기료가 미납돼 더는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분들은 관리비 형태로 이제 관리 업체에다가 납부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 개별적으로 누가 얼마를 내시고 뭐 어느 세입자가 뭐 관리비를 체납하시고 그 부분까지는 사실 알 수 없다 보니까. 건물 관리 업체는 개별 소유자들을 상대로 3.3제곱미터당 2만 원 가량의 선수 관리비, 즉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 미납 전기료 일부라도 우선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 의견이 분분한 상황. 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건물 전체 단전이 현실이 되고 영업 차질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독일의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일방적인 외교 정책으로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관계엔 큰 기회가 있다며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e Handelsnation. Wir haben in den letzten Jahrzehnten sehr gut zusammengearbeitet. Wir haben seit Jahrzehnten eine gute bilaterale Beziehung zwischen China und Deutschland. Ich möchte daran gerne anknüpfen. 시 주석도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유럽과의 무역 분쟁을 의식한 듯 중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世界越是变乱交织呢，中德两国也要加强战略沟通，增进战略互信。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가금류 제품 관련 스포츠 분야를 포함해 5개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회담 후 메르츠 총리는 중국 지도부가 최대 120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150조 원까지 늘어난 대중국 무역 적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독일과 미국의 무역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중국은 2년 만에 다시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Das hat sich seit 2020, also innerhalb von 5 Jahren, vervierfacht. Diese Dynamik ist nicht gesund. Wir sprechen sie deshalb an und wollen Wege eröffnen, wie wir dieses Handelsbilanzdefizit zu unseren Lasten abbauen. 메르츠 총리는 이번 방중에 독일 기업 대표 30명을 동행해 세일즈 외교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메르츠 총리에 앞서 지난 석 달간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등 G7 세 나라 정상이 잇따라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의 자금줄과 무기 공급 체계를 겨냥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을 운송해온 다수의 그림자 선단 선박과 소유주, 운영자를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 정권의 탄도미사일과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이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복수의 무기 조달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최대 관광도시 바르셀로나가 관광 대수를 억제하고 주택 문제 해결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세를 배로 인상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관할하던 카탈루냐주 의회는 현지 시간 25일 휴가용 숙소 이용객에 대한 세금을 현행 1박 평균 6.25유로에서 최고 12.5유로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투숙객은 4월부터 호텔 등급에 따라 1박당 10에서 15유로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도시이자 유명 관광지인 교토시가 관광객 급증에 대응해 버스 요금 차별화를 추진합니다. 지지통신은 마쓰이고치 교통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 중심부 시형버스 운임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토시는 시민 운임을 200엔으로 내리고 관광객 등 시민이 아닌 승객은 350에서 400엔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1억 반환 이후 모두 반환, 즉시 반환, 전부 반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7살 아이 기저귀 갈아가며 아이 수술한 거 소독해가며 낯선 미국 땅에서 면접 보러 다녔던 누구도 곁에 없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억은 전체적으로 후원금 포함한 금액일까요? 여러 번 받으셨다면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의원님들한테는 친정을 보내줬는데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는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실까요? 모든 돈을 다 반환하셨다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밤사이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 부암과 한평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최근 눈비가 내린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계속돼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7도, 대구는 6.7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와 대전 모두 14도로 대부분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온화하겠지만 오늘 밤 영동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